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TV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 긴박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독재라고 외치고 누군가는 내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토록 고립된 선택으로 내몰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의 소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오싹한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국가 파괴 시나리오, 즉 거대한 이념적 가스라이팅 속에 살고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반갑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숨겨진 이면, 그 서늘한 진실을 전하는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가동했던 국가 해체 시나리오와 이를 되돌리려던 윤석열 정부의 국가 복원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임계점까지 내몰렸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국가 증발의 위기라는 혼돈의 퍼즐을 단숨에 맞출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털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들어섰던 그 역사적인 첫날, 그 화려한 축제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환호성, 바로 뒤편, 식장 밖 거리에는 이미 대통령 퇴진이 적힌 붉은 플래카드와 거친 함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선된 지 고작 2달, 임기가 시작된 지는 단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명분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단 하루도 지켜보지 않은 채 곧바로 심판과 퇴진을 외치는 행위. 이건 단순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거대한 이념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취임식 자리에 앉아있던 정치권과 밖에서 퇴진을 외치던 거리 세력의 기묘한 공조. 대한민국은 취임 첫날부터 이미 국가 부정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던 겁니다. 그렇게 붉은 함성 속에서 위태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곳간, 바로 국가 재정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연 순간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담했어요. 텅 비어 있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은 단순히 비어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전 국민의 미래를 저당 잡은 1,000조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빚더미 영수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예산 집행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 국가 채무가 총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6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16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쌓인 빚의 절반 이상을 임기 기간인 단 5년 만에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 동력을 깎아먹는 아주 위험한 재정 중독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1인당 793만 원, 한 가구당 1,811만 원의 채무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등에 자신도 모르게 엎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텅 빈 곳간에서 발견된 1,076조 원의 빚, 대체 그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조사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상당수가 표를 사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과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보조금이라는 구멍으로 속절없이 흘러들어갔거든요. 그중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바로 명분 좋은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이를 앞세워 무려 151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죠.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차례나 추경을 단행하며 66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떠올려보면 당시는 달콤한 사탕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진실은 항상 냉혹한 법입니다. 이건 확장 재정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었고 그 끝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46.7%로 단숨에 10%포인트 이상 폭등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피땀 흘려 갚아나가야 할 눈물의 영수증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카드빚을 잔뜩 끌어다 사치하고는 가정을 파탄내버린 것과 같은 꼴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걸 좋은 채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의 기둥을 뽑아 오늘 하루의 잔치를 즐긴 잔인한 설계였습니다. 과거 역사 사례로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2001년 포퓰리즘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폭증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국민들은 은행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정부도 비슷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거의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오싹한 부채 폭탄은 윤 정부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부채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따로 있었죠. 바로 에너지 자살이라 불리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라는 건 우리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원전을 뚝딱 지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기적 같은 기술력을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이념이라는 칼날로 베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2017년 멀쩡히 진행 중이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날아간 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멀쩡히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며 억지로 짜맞춘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 동력을 파괴한 생태계 학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식당 서빙을 하러 떠나야 했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같은 명문대 인재들은 꿈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순식간에 기술 불모지로 전락해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한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수십조 적자로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에만 26조 원의 손실이 쌓였고 2030년까지 무려 4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억지로 낮추려다 보니 값비싼 LNG와 석탄 의존도가 높아졌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은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들이 진보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행해졌던 게 바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주권을 이념의 재단에 바친 재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기를 보십시오. 탈원전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높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어떤 에너지 위기를 겪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벼랑 끝까지 밀려갔던 겁니다. 이뿐일까요? 부동산은 더합니다. 앞서 보신 원전 정책이 에너지 자살이었다면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 주거권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두 달이 멀다고 쏟아지는 대책만 총 28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집값을 잡겠다는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서울 아파트값을 거의 2배 가까이 폭등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이름의 사슬로 전 국민을 부동산 감옥에 가두어버린 치밀한 통제였죠. 왜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에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싹한 점은 바로 국민 분열이었습니다. 저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국민을 투기꾼과 피해자로 칼같이 나누었거든요. 내 집 하나 가진 평범한 가장을 순식간에 불로소득을 취하는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적 과세라는 철퇴를 휘둘렀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세금 폭탄을 투하해 퇴직하고 집 한 채 남은 노인들까지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울수록 국가의 통제권은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2030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대출 규제입니다. LTV DTI라는 어려운 용어 뒤에 숨겨진 실체는 돈 없으면 집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경고장에 가까웠죠. 현금 부자들만 쇼핑하듯 집을 쓸어 담을 수 있었고 성실하게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대출 사슬에 꽁꽁 묶여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제안까지 만들어 서민들을 철퇴로 내려찍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결과는 어땠나요?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전세값은 미친듯이 치솟아 서민들을 외곽에서 더 외곽으로 밀어버리는 주거 난민 신세까지 몰고 갔었죠.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설계였을까요? 성실하게 일해서 자산을 일구려는 평범한 이들의 꿈을 투기로 몰아세우고 결국 모두가 국가의 보조금이나 임대주택만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 이건 자산의 하향 평준화이자 국가가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완성이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가장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이념의 성벽. 그때 심어놨던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상 초유의 저출산과 세대 갈등이라는 처참한 열매가 되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보는 더 심각했습니다. 5년 전 우리 군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북한 눈치 보느라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게임으로 대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방의 감시초소, 지피를 허물고 안보의 울타리를 스스로 해체하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군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죠. 중국에는 3불 1한이라는 굴욕적인 합의를 해주며 국가 주권을 스스로 갖다 바쳤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굽실거리며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우리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던 그 수모, 다들 기억나시나요? 경제학적으로 안보 불안은 곧 국가 리스크의 증가를 뜻합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데 당시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가짜 평화쇼에 취해 이 엄중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안보 울타리를 열어두고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가 과연 진정한 외교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국가의 존립을 도박판에 올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들을 다 나열하자면 정말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비극의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선 진짜 영웅의 서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같았던 대한민국, 그 절망의 끝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국가 복원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고독한 투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협치가 아닌 거대 야당의 유례없는 입법 독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부가 국가를 위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언론과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였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온갖 괴담을 연일 쏟아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오직 지지율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가두어 대통령의 의지를 꺾으려 했던 그들의 집요한 공격.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터나 다름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발걸음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념의 칼날에 목이 잘려 숨져가던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였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어리석은 짓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을 재개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밀어붙였고 고사 직전이던 원전 협력업체들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며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식당 서빙을 하며 기술을 썩히던 엔지니어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폐과 위기의 대학 강단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죠. 이건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먹거리를 되찾아온 눈물겨운 탈출기였던 겁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에너지 자살의 굴레를 벗겨내고 마침내 2024년 9월 드디어 본격 착공까지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세일즈 외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체코 원전 26조 원 수주라는 쾌거였어요. 프랑스 같은 쟁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우리가 따낸 거예요. 불가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까지 합치면 무려 43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경제의 심폐소생술이나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다시 한번 원전 강국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는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업적들을 세우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거대 야당 세력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공적을 지우고 사사건건 방해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수십조 원의 국익이 걸린 원전 수출을 두고도 덤핑이다, 남는 게 없다 라며 찬물을 끼얹기에 급급했었죠. 심지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까지 벌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산업이 다시 살아나니 그저 배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 보는 걸까요? 정말 오싹할 정도로 집요하고 잔인한 발목 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원전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운영과 유지 보수라는 거대한 부가가치 시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여론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밥그릇을 깨트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원전 수출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주 금액이 전부가 아니에요. 향후 60년간 이어지는 유지 보수와 운영 지원, 그리고 원전 관련 부품 시장의 선점이라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동반하는 황금 거위 사업입니다. 이를 덤핑이라 폄훼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가져오는 비용 절감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무식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수백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저들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주범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저들의 발목 잡기는 결국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 즉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반시대적 행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세력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쓰러져가던 국방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K방산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명품으로 우뚝 서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어요.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내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 줄까지 서고 있는 실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반열까지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고 2027년까지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강국을 목표로 우주와 AI 같은 첨단 분야까지 육성하는 계기가 된 거였죠.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파는 것이고 우리 안보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업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건폭이라 불리는 건설 현장의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암덩어리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던 원래비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빨리 좀 해달라는 팁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의 힘이 세지자 안 주면 공사 멈춘다는 식의 강요와 갈취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단지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사에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공사가 늦어져도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에게 돈을 상납해야만 했고요. 이건 명백한 갈취고 약탈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극심한 지대 추구 행위입니다. 생산성은 제로인데 비용만 높여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불법 행위들이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지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힘을 키워주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을 묵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뿌리 깊은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라는 계급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현장의 불법을 하나하나 도려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노조를 탄압하려는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직접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자 비로소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폭증시키고 건설 공급망을 왜곡하던 거대한 사회적 손실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사방에서 탄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사슬을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었어요. 국가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무법천지의 현장에 다시 법치라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수천 명의 노조 간부들이 조사를 받고 부당하게 챙긴 돈들은 환수되기 시작했죠. 야당은 이걸 노동 탄압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노동입니까? 아니면 갈취입니까? 그걸 바로잡는 게 어떻게 탄압이 될 수 있나요?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이 투쟁 덕분에 건설 현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니 결국 그 혜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비싼 집값 속에 이런 파렴치한 뒷돈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만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건폭과의 전쟁에서 똑똑히 보여줬던 겁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무려 2,352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던 겁니다. 민족 예술을 한다며 돈 받아 정권 퇴진 운동에 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녔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나라 돈을 받아 챙긴 정황까지 포착됐어요. 12,133개의 단체를 감사해보니 무려 6조 8천억 원의 예산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명백한 혈세 약탈이었습니다. 국민은 믿고 맡겼지만 그들은 검증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들 용돈처럼 꺼냈었어요. 정부가 이 블랙박스를 열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하자 그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투명한 회계 보고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의 문제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을 조사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눈엣가시로 보였겠습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악다구니가 지금의 혼란을 만든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계속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셈인 거죠. 시민단체들이 왜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섰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시나요? 보조금이라는 마약이 끊기자 금단 현상을 일으키며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낸 세금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의 활동비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빛을 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뤄낸 한미동맹의 복원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안보 동맹과 기술 동맹으로 범위를 대폭 확장했거든요. 그 정점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유례없는 수준의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죠. 특히 핵 협의 그룹인 NCG 창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즉각적인 핵 보복을 명문화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확보였습니다. 이전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가짜 평화쇼를 벌일 때 윤 정부는 압도적인 힘으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한 겁니다. 한일 관계 역시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이득이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소모적인 거래 비용을 줄이고 역내 공급망의 비교 우위를 확보한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되고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공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 앞에 얼마나 무력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단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많은 장애물과 부딪혀가며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은 항상 말합니다. 역대 가장 무능했다고요. 국정 운영은 뒤로 한 채 매일 술 마시고 출근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대통령의 공적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기 바빴고 정부의 거대한 성과들은 함축해서 축소 보도에 그치기 일쑤였으니까요. 이런 정부의 비대칭성 속에서 평범한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미디어 피해자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지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한쪽의 주장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그 대가는 결국 국가의 쇠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의 목을 죄어오기 때문입니다. 정제학적으로 볼 때 진실을 찾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대가, 즉 합리적 무지에 빠져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한 번쯤 의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그 방관이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만든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 뒤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구별해낼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인 거죠. 진실은 결국 숫자와 결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시기는 거대한 자본의 재구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의 신용을 끌어다 현재의 잔치를 벌였다면 윤 대통령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그 빚을 갚고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고독한 정비사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원래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은 손에 기름때가 묻고 욕을 먹기 마련인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을 멈추게 하려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대통령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 거대 야당의 횡포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대통령의 공적을 지우기 위해 예산안은 인질로 잡고 민생 법안은 내팽개친 채 오직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만 몰두했습니다. 2023년 예결위에서 정부의 핵심 동력이 될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난도질하며 국가사업인 동해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까지 전액 깎아버리며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니라 입법권을 무기로 한 국가 하이제킹이나 다름없는 거였죠.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 공격을 퍼부었고 무능한 프레임을 씌우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행정부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켜버린 거였죠. 여러분, 한 나라의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국가의 미래 사업을 가로막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지 않으신가요? 엔진오일을 다 빼버리고 차가 안 나간다고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우리가 목격한 지난 3년의 진실입니다. 결국 이런 고독한 투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국회라는 거대한 벽이 모든 통로를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상태에서 말이죠.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입법 폭거,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의 파도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3조 7,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사드 전자
전자파 괴담으로 성주 참회를 죽이려 하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2조 3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선동을 주도했던 자들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집요한 공격과 국정 마비 속에서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감은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지하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밖으로는 북핵 위협이 고조됐는데 이를 막아야 할 국회는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손발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창원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는 그간 음모를 꾸몄던 간첩 조직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국회는 오히려 수사 예산을 깎고 그들을 잡는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첩들의 뒷배 역할을 한 게 아니라면 상식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계엄은 바로 이 엉망이 된 질서를 단번에 바로잡고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계엄령 그 자체가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치의 행위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독한 구국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 야당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해버렸고 거짓 증언과 절차적인 논란을 내세우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가 미법했다며 이를 불법계엄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생존이 걸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 영역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사후에 법조문 몇 줄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나 정치학적으로 보나 통치 행위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 역사가 판단해야 할 고유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의 거짓 진술인 국무회의가 없다는 걸 증거로 받아줬고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였나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무회의한 것이 CCTV로 밝혀졌고 홍장원과 곽종근의 거짓 진술까지 CCTV와 통화 타임라인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탄핵은 애초에 무효가 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런 사실은 감추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에 바빴고 여전히 내란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6년 2월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주하기 힘든 잔인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북한이 떠오르는 이 기괴한 죄목의 이름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된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으려 했던 지도자, 무너진 원전을 살려 26조 원의 성과를 낸 지도자, K방산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지도자가 이제는 법정에서 내란 수괴라는 혐의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다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녕 자유 대한민국, 상식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정치적 보복과 가스라이팅이 한 지도자의 구국적 결단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슴속에 깊숙이 평생 새겨넣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를 받아도 억울합니다. 계엄 자체만으론 내란이 성립할 수 없으며 모든 절차까지 지킨 대통령은 그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부터가 사기 탄핵이었으므로 재판부는 각하 판결로 모든 걸 무효로 되돌려놔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에서 상식에 어긋난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역적의 오명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 오해하고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려 했던 구국의 결단을 아직도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의 성질을 가진 계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다 잘린 힘없는 행정부가 고작 군인 300명으로 나라를 장악하려 했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권력을 탐하는 자의 행보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단 한 번의 충격요법으로라도 살려보려 했던 통수권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의심해 보시고 가려진 진실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직접 알아보며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실이 왜곡될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거짓을 유포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사방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불을 다시 밝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고독한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오늘날의 시간까지 긴 시간 추위와 더위 속에서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시며
이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선동에 가려진 진실을 깨우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화력으로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진실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오싹한 경제는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